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SNS 홍보 영상에서 외쳤던 말 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그래서일까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급하게 추진하려다가 체한 꼴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사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윤 대통령 이렇게 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빠르게 집에 가! 네,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 또 있죠. 비대위 체제로 전속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거취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에도 좋아, 빠르게 집에 가! 네, 과연 이준석 대표는 얌전히 집에 갈까요? 8월 8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파이터 시간에 끔찍한 사건 전해드렸죠. 인천의 아내 살해 용의자 공개 수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지난 4일입니다. 오전에 0시 30분 그 40대 아내와 60대 장모를 흉기로 휘두른 이 40대 남자 사흘 만에 수원에서 검거됐습니다. 어허. 이 40대 남자는 바로 도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또 카드 등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더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이 딸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상 이 용의자를 완전히 특정을 해서 이 범위를 좁혀 나갔고요. 네. CCTV 등을 통해서 이 용의자가 인천 그리고 경기도 시흥 일대를 계속 도주하다가 수원으로 마침내 도주한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허허. 검거조를 보내서 수원의 한 모텔에서 오전 1시에 사흘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요. 경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했고 그리고 수원에 한 모텔에 있다는 것을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검거조를 투입했다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당시 긴박했었던 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짐가방을 들고 한 모텔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지갑을 꺼낸 뒤 현금으로 계산을 한 뒤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40대 남성을 쫓던 경찰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 남성이 올라간 이 계단으로 똑같이 올라가는데요. 아, 이제 경찰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모텔에 은신해 있던 40대 남성의 도주극은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하하, 정말로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왜냐하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우려대로 저 남성, 저 용의자 검거 당시에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 거죠. 수원의 모텔에 이제 숨어 들었는데요. 이 네. 40대 남성은 경찰 추적에 대비해서 외부인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라든가 바깥 출입문, 그다음에 화장실, 객실 문을 검정 끈으로 꽁꽁꽁 묶어두면서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고 은신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담 수사팀이 객실 첫 번째 문을 따고 이제 부수고 진입하자 네. 두 번째 문을 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막아서 아주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이제 끝내는 붙잡혔죠. 세상에 이런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정유미 변호사님? 네, 이 범죄가 정말 말씀대로 끔찍한 건 딸의 보는 앞에서 범행을 했다는 세상에.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 왜 살인에 이르게 됐느냐 물었더니요. 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정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 자꾸 봤더니 과거에도 폭력 전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현재 살인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가족명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혹시 음주운전을 했던 건 아닌가 이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인천지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상에 부부싸움 도중에 욱한다고 화가 난다고 흉기를 휘둘러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과 없는 살인 기수는 징역 15년 전후가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존속 살해 미수가 추가돼 있고 피의자가 여러 차례 폭력 전과를 행사한 사실도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는 징역 25년 전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아버지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아이고. 외할머니도 부상을 입은 상태죠. 궁극적으로는 친인척이 피해자의 딸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 겁니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란 사람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엄마와 할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 딸,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정신적 치료까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떠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밑에 제목 보시면 시청자분들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최정화 기자님, 왜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되기 하루 전입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인해서 이 자동 해임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국민의힘 당내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지난주 상임정국위에서는요, 당의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함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요, 내일 정국위에서 이 비대위원장 인선 등이 의결이 되면 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준석 대표의 해임일이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당원 당규상 정국위는 총 1,00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앞서 열린 이 상임 정국위 정원 규모, 그러니까 100명 이내와 비교해 보면 약 10배 수준으로 꽤 큰데요. 이 대표에게 물론 우호적인 이 위원의 비율도 함께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의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될 것인지 이것은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이 대표에게 정국위 절차를 중단시킬 마땅한 방도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관측하는 이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이에 당의 현장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이 8월 8일이잖아요. 한 달 전쯤, 시간을 한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7월 7일 날 국민의힘 당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언론들 제목이 이준석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운명의 날은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당대표 지위를 잃게 된다는데, 그럼 비대위원장은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최다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은 2020년 원내대표를 지낸 바가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퇴진 시에 이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겸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개파색에 옅어 비대위 출범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데 전국위원회에서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의결이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내일 바로 비대위가 출항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일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먼저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고 14인 이내에 비대위원도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12일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내일 비대위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를 의결하면 아 그렇습니까? 물러날게요. 이럽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전에는 얌전히와 물러나겠다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누구라도 어떻게 올라온 당대표 자리이며 어떻게 만든 정권 교체인데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지금 억울합니까?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동안 SNS로 소통을 하던 이준석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 전면 도전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하.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대표라고 언론들은 쓰고 있어요.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지만 어쨌든 대표 지위를 잃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일 비대위가 의결되면 가처분, 즉시의 가처분, 즉 법적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한 게 있어요. 전면전에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 같은데 기자회견 날짜를 예고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본인의 SNS에 13일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합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할지 구체적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보통 아주 의미 있는 기자회견 같은 건 잘 잡지 않는 날이기도 하죠. 일요일 날 신문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여러 사정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실 이날은 비대위가 출범하는 바로 다음 날이라서 하하. 당연하게도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법적 처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날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징계 일로부터 무려 36일 만입니다. 보세요. 이준석 대표 SNS 13일 날 기자회견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용 보면 다른 내용은 일절 부연 설명 없어요. 근데 보세요.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합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한 줄인데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감돌아요. 어떤 내용을 말하겠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안다. 국민들이 알 것이다. 당원들이 알 것이다. 아마 이런 함축의 의미도 포함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의 방식도 글쎄요. 방송사들이 주말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회사마다 방송사마다 편성이 있을 테니까 그걸 생중계로 하기가 어렵다면 유튜브 중계 같은 것도 분명히 이준석 대표 SNS 활용 잘하니까요. 유튜브 중계 같은 것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다. 이런 걸 만천하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네요. 한마디만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역할을 하는 많은 측근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 언론들도 지금 두 갈래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까지 예고한 대로 지금 가처분 소송과 함께 거의 출사표와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반면에 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굉장히 숙고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5일날 후회 없는 결말을 보이겠다. 이 얘기는 명예로운 결말보다 후회 없는 결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상 지금 가처분 소송을 했을 때 만약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면 불명예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러나 명예 불명예를 떠나서 후회 없이 내가 가겠다. 끝까지 가보겠다. 이게 후회 없는 결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후회 없는 결말이 명예로운 결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 당연히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서 법리적인 어떤 다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해보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데 다만
지금의 이 함축된 말 한마디와 약간의 그 침묵이 뭘 뜻할까 하는 거는 지금 역시 의문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결말.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 정치는 해석의 예술이잖아요. 후회 없는 결말,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으로 치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혹시 그 길을 이준석 대표가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13일 날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후회 없는 결말을 자신은 택하겠다고 만천하에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민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율사 출신을 법조 출신, 뭐 검사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율사 출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을 때 즉시 법적 조치, 즉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법률적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는지 등등을 따지게 될 텐데 일단 당헌 당규를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위기 시에 비대위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거리시는 아니라는 당 사무처의 해석이 종전에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당이 처한 상황이 최고위원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있을 텐데 일단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함으로써 최고위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셀프로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이후에 전국 상임위 상임위원회로 가는 그 의결의 과정 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의결에 또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쟁점으로 잡아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한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이고 상권 분립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도 사법 자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면서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권은 정말 출렁일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반반이다 좀 갈리고 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 지금 당 내에서도 이준석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비대위 체제 이후 뭐냐면 가처분 신청, 그동안 가처분 신청하면 사법부가 당 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인데 이 징계 관련해서는 징계가 효력이 적법하냐 적합했냐 이 부분에 놓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윤리위의 징계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비대위원장 선출로 말미암은 지금 그 당대표 해임과 관련된 적법성을 아하. 먼저 다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리위와 관련된 그런 징계 여부는 사실상 아직도 가처분 물론 소송을 걸 수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아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두고 봤을 때 당내에서 그러니까 율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전국위원회라는 걸 최고 의결기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위는 1000명 이내로 지금 당헌 당규돼 있지만 제적위원이 지금 600명이거든요. 네. 이 600명이 AS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전당대회를 제외한 가장 높은 의결기구가 지금 모여서 이것이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네. 사법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의 아하. 여부예요. 전국위는 사실 굉장히 높은 의결기구거든요. 만약에 전국위 의결기구에서 이건 적법하지 않다라고 만약 결론을 내리면 당연히 적법하지 아니한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전국위가 이건 적법하니까 우리는 투표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불가역적인 어떤 상황 아니냐라고 정치인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회 없는 결말이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한 건 일말의 기각의 가능성을 지금 안에 내포한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후회 없이 해볼 거야. 네. 라는 어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거죠. 자,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속보 내용이요. 1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권 상황, 특히 여권 상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문제하고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안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부총리가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진 사퇴 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전에까지만 해도 일부 언론에서 오늘 단독 보도로 오늘 사퇴한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교육부 측에서는 들은 바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대응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취재 기자들은 안테나를 내세웠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뭔가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간 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발표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 휩싸였고, 나흘 만에 그걸 철회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고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또 거센 반발에 연속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국회에서 상임위 교육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교육위에 출석한다면 특히 야당으로부터 파상 공세에 휩싸일 건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이종근 평론가님, 네. 만약 그런 상황 벌어지면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일 만약에 교육이 열렸을 때 평소 같으면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방어해 줘야 돼요. 하지만 내일 과연 여당 의원들이 방어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만 5세 그 취학 연령 하향하는 것과 그다음에 외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단체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 5세 하향도 교총과 정교조가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해적이에요, 진짜. 네. 예.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사안에서 특히나 또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와 관련된 사립학교 이 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 전부 다 보수 지지를 했었던 그런 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했을 때 여당 위원들은 방어를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이미 대통령이 또 스태핑에서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다 네.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냐. 뭔가 예견됐다. 네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운명 관련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주변에 우군이 없느냐? 아직은 우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거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부 총질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2021년 6월 11일에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도 서울 시민만 뽑습니다. 전 국민이 뽑는 직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당의 대표입니다. 한 번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당헌을 지켜야 됩니다.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모임의 이름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왜 모인 겁니까? 국바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하. 이번 모인 이유가 일단은 주제가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가 주제입니다. 아. 이분들이 말씀하기로는 이준석 대표 개인을 뭐 보호하거나 뭐 비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당이 비상대책 체제 전환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호감과 비호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원 당규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란 당이 존재하겠느냐. 본인들 당원이거든요. 뭔가 절차상의 하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대표님 나왔던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 이준석계로 꼽히고 아, 그래요? 있죠. 그래서 네. 80여 명이 해서 나와가지고요. 생중계도 유튜브도 보여줬는데 1000명 이상이 이제 접속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목적이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가 또 당의 비대위 전환이 이게 문제가 있다. 네.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세력들을 많이 끌어모은 이준석 프렌드 내지 키즈로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계로 분리된 사람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앞서 보셨죠? 오늘 모인 건 한마디로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대로 표현 읽어드릴게요. 오늘 모인 건 한마디로 그놈의 내부 총질 때문이다. 누가 내부 총질을 했나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나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공개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국바세 운영진에 따르면 전국위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할 경우 가처분 집단 소송에 책임 당원 1,43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책임 당원이다 보니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곧바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라 희망자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진에 따르면 소속의 목적 및 취지, 향후 대응 전략 방향, 소송 대리인 선정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의해 오늘 저녁에는 결론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한편 책임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에도 총 1,86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상 물론 규모 면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10세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똘똘 뭉친 의지나 각오로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는 즉 비대위 체제를 옹호하는 이 지지하는 세력과 당내에서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바로세기 즉 국바세 측 이분들 중심으로 한 이준석 대표 지키려는 세력들 사실상 지금 전면전 상태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국바세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힘은 얻겠지만 반면 오늘 한쪽으로 보면 힘 빠진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기운을 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근데 어찌됐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이긴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사실 아플 만한 얘기를 했어요. 멈춰라 이제. 제발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만 물러난 게 아니라면서 힘 빠질 만한 이유가 더 있다면서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가장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 힘든 상황이냐면 한기호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부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 부총장이 지금 동반 사퇴를 한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분들은 최고위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은 이 당의 서열 4위거든요. 당의 어떤 정당이든 서열 4위로서 당대표가 지명을 합니다. 거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집사 역할을 해요. 전체적인 당의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를 관리하는 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거의 서열 1위만큼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지명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와 호흡을 가장 가깝게 이렇게 호흡을 함께한 그런 동지적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한기호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한기호 사무총장 바로 밑에 있는 부총장 둘이 지금 사퇴를 했다는 건 이준석 대표 체제의 어떤 지도부가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뭔가 힘을 좀 얻을 수 있었던 이 우군들이 지금 하나둘씩 물러나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중에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줄줄이 지금 최고위원 막 사퇴하고 있죠. 배현진, 조수진 뭐 딱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면 이준석계라고 불려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석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계속해서 제가 언론에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내대표직 사퇴하셔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시는 분이 권성동 의원이 되실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 가만히 있고 최고위원들은 일부 최고위원들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가 사퇴를 했고 근데 본인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이 된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본인께서 빨리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 자리에도 윤핵관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준석 대표 곁에 남아서 결상전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힘을 보태고 있지만요. 당내 대부분 중진들은요.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롭지는 않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 내일 전국위가 열리는데 그 의장이에요.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태가 깊어져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장외에서라도 계속해서 어떤 그 비판을 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이 분란에 쌓일 거 아니겠느냐.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당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니까? 내가 그러면 헌신하는 자세로 큰당 후사하는 자세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당 후사, 후위를 도모하겠다. 그런 자세를 좀 보여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주문을 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분탕질에 불과하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인데요. 격한 표현이네, 분탕질.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6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었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이 없어 보인다라면서요. 자중하고 후위를 기약해라.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면서 이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서 뭐 때로는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로운 뭐
이 표현도 했고 발언도 했고 물론 이제 따끔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인 평가는 이준석 대표를 좀 이 옹호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옹호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SNS 통해서 밝혔어요. 그런데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적 투쟁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멈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미경 최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승리인지를 한번 봐라라고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처분했을 때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절차적 하자가 좀 분명한 부분도 있어서 인용률이 다른 정당 사건보다 좀 높을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사법부로 가서 법적으로는 이겼다 한들 이게 이준석 정치인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몰려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객관식입니다. 1번 윤석열, 2번 이준석일 겁니다. 이게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국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지금 100일도 채 되지 않고 향후 5년간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과 지금 당대표 경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 여부가 남아있는 당대표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나을 것이냐를 아마 당원과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준석 대표라는 카드에 대해서는 향후를 도모하더라도 당장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국면 속에는 사실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날선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노비의 장제원 의원을 비유한달지 반지의 제왕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캐릭터의 본인과 같은 이런 당에 몸담은 분들을 지칭한달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을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 더는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당내 기류도 분명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그 얘기 해볼 텐데 그 영상 좀 혹시 준비해 주세요. 뭐냐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랑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막 이 호흡이 좋았던 거 있잖아요. 막 같이 뭐 비단 주머니 주고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쭉 한번 준비해 봐 주세요. 제가 잠시 뒤에 그 얘기 해볼게요. 한번 영상 좀 준비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홍준표 시장도 이제는 멈춰라.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설 자리가 상당히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비칠까요?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서브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 아빠라는 뜻이죠. 응원군과 후원군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서브 아빠 누구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명한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노래를 올렸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 치키치타라는 노래를 올렸습니다. 네. 치키치타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소녀라는 뜻입니다. 어린 소녀인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이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불어넣는 내용의 노래를 이제 불러준 거죠.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이제 실어 보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청이겠죠. 여기는 견보다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always sure of yourself. Now I see you broken and tested. Try once more like you did before. Sing a new song, Chiquitita. 가사에 보니까 항상 당당했던 너인데 깃털 하나가 부러진 것만 같아. 예전처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누가 봐도 시참말로 궁디팡팡하면서 그래 준성아 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할게. 계속 가는 거야. 글쎄요 이런 의미일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위로 글쎄요 힘이 날까요? 장윤배 변호사님.
힘이 저라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격려의 메시지라는 건 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항상 당당했던 너인데 지금은 깃털 하나 부러진 것뿐이야. 다시 비상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게도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를 조망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나갈 때 물론 농담적이고 비교적 가볍게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본인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어떤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시켜준 것도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의 어떤 좀 애정에 기반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다만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기반해서만 이런 SNS 메시지를 낸 걸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구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려고 했고 공식 선언을 하자 사실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직에 잘 이제 출마하지 않는데 이른바 윤심의 어떤 배경을 얻고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유승민 전 의원은 자객 공천이었다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하락하고 있고 당내 분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국면 속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좁혀진 정치적 입지를 좀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그 영상이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앞서 대선 기간, 지난 대선 기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 대선 후보가 잘 지냈던 영상들을 좀 볼게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의 비법에 담긴 비단 주머니를 건네면서 화기애애했어요. 저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준 비단 주머니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뭐 말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 보세요. 손잡고 보세요. 저렇게 후드티 입고 사진 찍고 싶으면 오세요 뭐 해가지고 손잡고 나란히 젊은이들과 길거리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지금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 그러면 저 때는 사이가 진짜 좋았을까? 아니면 저 때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본인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은 그래 대선만 끝나봐라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하는지 봐라 대체 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시청자분 궁금하실 거 아니 대선도 이겼죠 지방선거도 이겼죠 큰 선거 내리 2연승한 당대표 여당 대표를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습니까? 봉합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제대로 수술을 해서 낫게 만들면 좀 아프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대충 그냥 덮어두자 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죠? 골마 터질 겁니다. 사실 아까 지금 두 장면 보여주셨죠? 처음에 막 꽃다발 환영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그 검찰총장 막 나온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국내 버스 빨리 탔어요. 국내당 이 버스, 국내임 버스 빨리 타면 한우고요. 늦게 타면 수입 쇠고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것부터 해서 사실 조롱기 있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경을 긁었군요. 아마추어 티가 납니다. 그리고 뭐 김종긴 위원장은 절대 당신을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쨌든 아까 그 입당을 하면서 꽃다발을 주었죠. 네. 그리고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장면 보기 좋아요. 하지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출을 했었어요. 2번이나 당대표가 난 못하겠다. 그러고 그 선거 직전에 2번이나 가출을 합니다. 그때도 사실상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가서 직접 봉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2번의 어떤 봉합 이후의 장면들은 저렇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한 말들을 사실상 이렇게 종합해 보면 A4 용지로 한 2장 이상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거든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뭘까요?
이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네, 지난해 8월에 신지호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이 네. 이준석 대표 탄핵이라는 발언을 해요. 아하. 굉장히 그 양쪽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겁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위무의 전화를 겁니다. 사실상 이건 물밑에서 했던 전화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걸 녹취를 해서 공개를 해요. 아하. 자기는 절대 이게 녹취 안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양쪽 대화 중에 이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녹취를 안 했으면 누가 그것을 녹취해서 공개를 했겠습니까? 이때 사실상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니 내가 검찰만 생활을 봐서 이러냐 어떻게 정치인들은 신의가 없느냐라고 사실 경로를 했다는 어떤 아하. 후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봉합이 너무 많았다. 서로 부딪힐 때 제대로 부딪혀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치유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되돌이켜보면 참 험난했던 상황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긴 여당이 대통령 취임 만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비대위로 전환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요. 그런데 사실 이 분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내부 총질 문자일 겁니다.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간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를 했는데 최정화 기자님 휴가 간 사이에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갤럽은 8월 첫째 주인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고요. 부정평가가 무려 66%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요.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결과보다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수치예요. 네. 지난주에는 28%를 기록을 해서 네. 취임 후에 처음으로 30%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번 주 들어 무려 4%가 또다시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네. 역시나 인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경험 자질 부족이 있다, 뭐 독단적이다, 소통이 미흡하다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논란이 됐었던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 부분도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건 갤럽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다른 조사에서는 혹시 지지율이 막 높아지고 상승하고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수치고요. 오늘도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일부터 6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내용인데 긍정평가 27.5%에 그쳤습니다. 부정평가는요 70%대를 돌파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이 지지를 했던 분들도 철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휴가를 갔던 부분 중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인 부분보다 휴가를 간 그 공백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최정화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 5세 이 입학 연령과 관련한 교육부의 어떤 업무 보고 굉장히 수계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미 하원 의원과의 만난다 안 만난다 의견 조율이 굉장히 엇갈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전화로 이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도 다른 정상 같은 경우에는 다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정상만 왜
아무리 휴가 기간이어도 라는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휴가 기간 중에 뭐 연극인들과 뭐 술자리를 가지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 인사가 미국의 설 3이라고 하죠.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 다 이번 지표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일각입니다. 휴가 기간이지만 정말로 이 난국을 타개할 마음이 있다면 비공개라도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 마치고 오늘 복귀했어요. 여론의 상황 다 알고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아이고,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첫 휴가 복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휴가 복귀 후 첫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었어요. 근데 도어 스태핑 국립국어에서 웬만하면 쓰지 말래요. 우리말로 순화하래요. 그래서 출근길 약식 회견 정도로 순화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출근길 약식 회견이었어요. 복귀 후에. 그런데 그동안 참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오늘 나왔대요. 그것까지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장관 전인선 얘기도 나오고 제주어 주신 20% 하락세이신데 공식 대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느냐고 못 들어서. 네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코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기자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겠다 치지만 유인경 평론가님도 기자 출신이지만 저 순간에 어느 매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저 순간에 대통령님 파이팅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귀도 의심했고요. 제가 60평생 그리고 기자생활 30년 한 동안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자는 처음 봐서 충격이었던 데다가 저 매체가 영어를 또 활용하는 매체입니다. 근데 그 매체에서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쓴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이팅이 아니고 힘내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cheer up이거나 take heart. 30초 영어 강좌입니다. 영어 매체니까 제가 정확히 선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 영자지는 안 했었지만 예, take heart and cheer up. 네, 참 글쎄요.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요 대목을 보고 이종근 평론가님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출근길 약식 회견 모습과 달라진 이
모습, 태도가 일단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단 형식은 조금 바꿨어요. 지금까지 이 보여주는 모습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기자들은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대립구도처럼 보여서 약간 기자들이 보일 수 있게 화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진이라든지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들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함께 소통을 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동선을 약간 좀 바꿨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어떤 부분이나 혹은 표현에서도 언론에다 대고 도와달라라고 표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어떤 그 말이라든지 태도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행동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내용이라든지 태도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국민이 보고 싶은 어떤 태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전환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만 해도 박성배 변호사님 뭐 지지율 물어보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저는 선수 전광판을 볼 시간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느낌 보니까 조금 지지율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4일 출근길에 이게 윤 대통령은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고는 선거운동 때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돌이켜보니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주셔서 어떤 때는 호된 비판을, 어떤 때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다.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는데 인적 쇄신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정 동력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워딩입니다.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혼돈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것 관련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시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선생님 혹시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장윤미 변호사님, 앞선 질문에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들어주더니 이건 왜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아픈 질문이고 싫은 질문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가장 관심사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있어서 다음 날 대통령이 약식 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뭐일까였습니다. 공식 입장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식 회견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방에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동행했던 일정 등은 뭐 예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뭐 신촌의 파출소를 간다든지 하는 일정은 이게 혹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른바 급조된 일정 아니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귀가하는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서서 또 어떤 입장인지 묻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매복 취재가 부적절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건 매복 취재가 아니라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문자파동이 정말 껄끄러운 주제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휴가를 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어떤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쪽입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라고 꼬집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떨어진다고 대국민 사과를 뭐라고 해야 되죠? 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인사 잘못하고. 교육부 장관 보세요. 신발 잊어먹고 신데렐라 장관 된 거 아니에요? 예. 스타 장관이 아니라 사정으로 국정원이나 때려잡으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탓이고 영부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개인 생활을 하듯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영부인 이 두 분을 밉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한번 밉상으로 보면요. 하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는 것마다 매일 터져 나오잖아요. 야당 쪽 입장에 저렇게 좀 격한 표현, 좀 과한 표현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비판하고 지금 이 뭔가 꼬집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종근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반등 묘수가 있을까요? 묘수 있죠. 묘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번 돌이켜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50%였다가 20%까지 떨어져요. 그때 광우병, 그때 시위 있고 막 이랬을 네네네. 때. 그런데 다시 50%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섭니다. 아하. 저 청와대 야전 침대에 네. 놓겠습니다. 집무실에 절대 아하. 안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면서 자.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 박순애 교육부총리 지금 현장 연결해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자,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자회견 통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사퇴의 뜻을 밝혔고요. 자신이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송구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였겠죠.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와 그리고 김주아 앵커의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